감호은빛 1화는 신류학원의 여학생 기숙사에서 시작해. 거기서 섹시하게 옷 입은 여자애들이 방 안에 모여 있어. 그들은 아주 미스테리한 주제로 얘기 중인데 그 학교가 오래된 묘지 위에 세워졌다는 거야. 방 안 분위기는 마치 음산한 파티 같아. 웃음소리랑 오싹한 괴담들이 넘쳐서 모두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한 여학생은 학교 부지에 아직도 헤매는 영혼들이 있다고 얘기해. 2학년 여자애가 옆 묘지에서 유령을 목격했다며 아이들이 침대 주변에 모여 겁에 질린 표정을 짓지. 이야기는 점점 스릴 넘치고 괴이한 사건과 미스터리 실종담까지 쏟아져 나와. 여자애들은 누가 더 오싹한 이야기를 하는지 경쟁하듯 얘기하고 몇몇은 그저 고개를 흔들며 웃어 넘겨. 근데 갑자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모두가 금세 얼어붙어. 그때 핑크머리의 미스터리한 미소녀 제이 리쿠가 방에 들어와. 제이가 나타나자마자 방 분위기가 확 바뀌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제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불 끄고 자자고 말해. 순식간에 방 안은 조용해지고 모든 여자애들이 빠르게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시계가 22시를 가리키며 어둠이 학교 부지를 감싸고 기숙사엔 오늘도 특별한 일 없이 평화로워. 제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달빛이 은은하게 벽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어. 과거와 현재의 기억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지만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어. 제이가 깊은 생각에 잠긴 그 순간 화면이 주인공 수진 리쿠로 넘어가. 강력한 빗줄기가 쏟아져 웅장한 무덤이 나타나고 빨간 눈을 가진 수많은 괴물이 땅 속에서 솟아올라. 모두가 보물로 숨겨진 유물을 목표로 달려들지. 스테이트 제로, 수지는 던전 센츄리 게임 속에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고대 유적을 지키며 싸우고 있어. 오늘도 고생 좀 하겠네. 수지는 빠르게 움직이며 수천 번 연습한 듯한 강력하고 정확한 공격을 퍼부어 몸을 돌려 공격을 피하고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손을 휘둘러. 모든 공격이 효과적이고 한 방 한 방마다 적들이 쓰러져가. 붉은 스카프가 바람에 펄럭이고 두 손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전장을 휩쓸어. 좀비들이 머리를 날리며 계속 싸움은 끝없이 이어져. 지금 상황을 설명하려면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 수진과 제이가 처음 만났을 때로. 그때 수진은 가난한 학생이었고 생계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지. 하루는 수진이 수영장 청소 중일 때 불량 학생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괴롭혔어. 그냥 관심 있던 여자의 위치를 몰라서 어떤 놈이 와초이 고양이를 잡아서 근처 수영장에 던져버렸어. 물이 떠다니는 고양이를 본 수진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수영을 못하지만 목숨 걸고 뛰어들어 구하려고 했지. 이 상황은 수진이를 위험에 빠뜨렸고 그깟 깡패의 애들은 비웃었어. 수진이가 정신 차렸을 땐 해가 저물었고 와초이랑 수진이 둘 다 무사했어. 다이아처럼 빛나는 이빨 가진 친구 젠수가 옆에서 설명해 주더라. 구해준 건 우리 여주인공 리쿠 제이였다고. 제이는 뛰어난 성적에 똑똑하고 예쁘고 학교에서 존경받는 위치에다가 부자 중에 부자래. 제이는 다재다능한 엄청난 인물이야. 젠수가 수진이한테 너무 꿈꾸지 말라고 조언했어. 리쿠 제이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 표정도 진지하게 걔는 영향력이 엄청나고 다들 우러러보는 존재야 라고 말했어. 그때부터 수진이는 수영장 밑에서의 느낌을 떠올리기 시작했어. 제이가 와서 인공호흡까지 했던 것 같더라고. 현재로 돌아와서 수진이는 게임 속에서 계속 싸워가며 위험한 적들과 맞서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회오리가 일면서 거대한 생물이 나타나더라고. 그 생물 때문에 전함이 출격했어. 앞에도 비슷한 게 엄청 많았고 다행히 와초이 고양이가 제때 경고해줬지. 주변엔 셀 수 없이 많은 거대 생물들이 애들도 엄청 많았어. 그래서 수진이는 과감하게 천무 스킬을 썼지. 황금빛 광채가 퍼지고 땅에서 수많은 십자가가 솟아올랐어. 그와 동시에 생물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 수진이는 절대 지지 않아. 세상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거지. 모든 공격에는 강인함과 용기가 깃들어 있고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어.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요한 밤 학교 묘지 구역에서 한 커플이 밀당 중이었어. 여긴 괴담이 자자한 곳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하지. 주변엔 무덤뿐인데 저 커플은 왜 그런 장소에서 데이트하는지 모르겠어. 둘은 무서운 분위기 따위 개의치 않고 있었어. 달빛 아래 낭만의 취획이 있었지. 클라이맥스 순간 유령처럼 나타난 수진이 덕분에 분위기가 싸해졌어. 그때부터 공포가 확 퍼졌지. 수진이가 더 크게 소리를 내자 커플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도망쳤어. 가는 길에 쓰레기를 남겨서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지. 수진이는 이제 이곳 경비 아르바이트도 하게 된 듯해. 근데 장점도 많아.
밤은 시원하고 정의는 공짜니까. 그래서 위치 문제는 넘어가고 장난도 끝났으니 수진이는 작은 구석으로 돌아와 컴퓨터 켜고 던전 센츄리 게임을 시작했어. 여기가 현실에서 도망쳐 진짜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곳이니까. 현실에서 개말못인데 게임 안에선 프로 중 프로라서 과금 안 해도 출신부터 알아보고 게임 주는 장비로 적들 다 박살내버려. 한창 신나게 하는데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수진이는 날아가듯 달려가 영웅이 되어 미소녀를 구했지. 그 여자애는 무시무시한 괴물에게 쫓기고 있었거든. 망설임 없이 수진이는 신처럼 나타나 멋지게 괴물을 처치하고 그녀를 구했어. 이 장면은 마치 동화 속 공주 구출신 같았지. 괴물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작은 캐릭터는 놀라움과 감탄에 휩싸였어. 그 여자애는 아직도 멍하니 수진이를 감사한 눈빛으로 바라봤어. 부끄러워하며 자신이 우리 여주라고 자기소개도 했지. 여자가 말을 걸어오니 수진이는 얼마나 기뻤겠어. 그런데 자기소개로 한껏 어필하려던 찰나에 너무 허무하고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어. 장난하냐? 수진이는 아쉬움 가득히 외쳤지. 포기하지 않고 수진이는 여자 기숙사 근처 기둥에 올라가서 재접속하려고 했어. 케이블과 모뎀을 만지작거리다가 여자 주인공 다이를 발견했지. 두 눈이 마주쳤고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 갑자기 베개가 날아와 얼굴을 때렸어. 그 충격에 수진이는 천국 갈 뻔했고 7789바퀴 구르면서 떨어졌지. 다이와 친구는 수진이를 변태로 오해해서 쫓아낸 거였어. 다음날 아침 수진이는 돈 벌려고 유리창 닦기 알바를 했어. 어제 밤일 때문에 투덜거릴 때 다이의 목소리가 들렸지? 그녀는 던전 센츄리를 열심히 하는데 게임 실력은 갱딱 수준이었어. 다이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수진이는 어제 구해준 그 여자임을 알게 돼 애써. 알고 보니 그녀 가족이 바로 이 게임을 만든 회사래. 본인도 게임을 엄청 좋아하지. 몰래 듣다가 친구 젠수가 나타났어. 젠수가 수진이한테 좋아해도 좋지만 다이는 아이돌이고 학교 남자들 다 우러러보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 라고 충고했어. 하늘의 별 같고 가장 높은 꽃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넌 확실히 그냥 불타는 게 아니야. 답도 못하고 친구는 이미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밤이 되자 둘 사이 권력 차이를 떠올리며 수진이는 약간 허탈했어. 근데 슬퍼하기도 전에 화면의 여주인공한테서 친구 신청 알림이 뜨더니 너무 놀라서 입에 고인 물을 다 뿜어버렸지. 마침내 수진이는 수락하고 둘은 가상 세계에서 함께 모험을 시작했어. 둘은 점점 친해지고 자주 대화하며 함께 퀘스트를 했지. 그 모험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어줬어. 레이는 똑똑할 뿐 아니라 용감하기도 해. 수지는 그녀 옆에 있으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어. 어느 날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레이가 갑자기 실제로 만나자고 제안했지. 그 제안에 그는 당황했어. 수지는 자기 자신이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레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든. 그는 그냥 가난한 학생일 뿐이고 매일 아르바이트에 쩔어 있었어. 수진과 레이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 사회적 지위도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랐거든. 내가 어떻게 그녀를 실제로 만날 수 있겠어. 수지는 걱정 반, 포기 반으로 자문했지. 주저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화면에 공지가 뜨더니 던전 센츄리가 곧 서비스 종료된대. 그 소식에 그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어. 완전 충격 그 자체였으니까.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면서도 그는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걸었어. 던전 센츄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가 레이를 만나고 대화하고 살짝 설레던 공간이었거든. 게임이 종료되면 젠장 이제 그녀와 만날 길도 끊긴 거야. 그는 마치 갯벌에 갇힌 물고기처럼 방향을 잃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어. 수지는 레이와 같이 스킬을 막 쓰고 퀘스트를 달리고 서로 놀려대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 추억이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재생될 때마다 가슴이 누군가 칼로 찌르는 듯 아팠지. 레이의 달콤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흔들수록 그 모습이 더 선명하게 떠올라 마치 그녀가 바로 앞에서 비웃는 것 같았어. 부유한 가문 저택의 호화로운 방 안. 레이 아버지인 리쿠유키가 그녀에게 비밀스러운 아이템을 건넸어. 작고 오래된 비단으로 감싼 상자였지. 아버지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안에 든 지침을 따르라고 했어. 그 말을 들은 레이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걱정이 가득했어. 무슨 나쁜 일이 있는 걸까? 왜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는 거지? 그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아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긴장한 딸을 보며 아버지는 안심시키려 조용히 말했어. 그냥 대비하는 거라고. 던전 센츄리는 이제 테스트 단계가 끝났고
새로운 게임이 곧 시작될 거래. 그 게임은 세상을 뒤흔들고 현실과 가상을 혼동시킬 거라고 했어. 말을 마치고 아버지는 분위기를 바꿔 깔깔 웃으며 딸에게 사위감 찾을 준비하라며 레이를 부끄럽게 했지. 그 웃음소리는 방 안가득 울려 퍼져서 듣는 사람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어. 한편 수지는 호숫가에 멍하니 서서 영혼이 나간 듯 레이를 생각하고 있었어. 게임 서비스 종료는 진짜 재앙이었어. 이제 물 위에는 그녀의 모습만 비치고 있을 뿐이니까. 레이랑 같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던 기억들이랑 둘이서 수다 떨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는 느낌이야. 랑스. 수진의 절친이자 연애 멘토인 얘가 또 나타났어. 얘가 말하길. 왜 그렇게 우울해? 현실에서 좀 꼬셔봐. 수진은 현실에서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는 거야. 자신이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서 그냥 짝사랑으로 끝내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지. 말 끝내고 수지는 금방 힘 빠져서 축 처지고 천천히 걸어가. 반면 랑스는 낙관적이라서 이 녀석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어. 수지는 일부러 생각을 멈추려 하는데 뇌는 계속 레이 모습을 재생해서 도통 다른 데 집중이 안 돼. 밤이 깊어지고 여자 기숙사에서는 룸메이트가 레이가 밤새 게임 화면만 쳐다보는 걸 걱정하며 투덜거려. 밤새 게임만 하면 얼굴도 망가지고 몸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 와중에도 레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던전 센츄리를 또 다시 접속해. 캐릭터는 앞에 혼자 앉아 수진이 접속하길 멍하니 기다리고 옆에 있는 유저들은 계속 불평만 하고 있어. 갑자기 게임 발매가 중단된 이유가 뭐냐고. 돈은 라미가 아니라 여기에 쏟아붓는 거야. 소문에 따르면 이 가상세계에 전용 노랫꽃이라는 마법 아이템이 있다고 해. 그걸로 소원을 빌면 뭐든 가능하다는데 어쩌면 게임 종료 금지 소원을 빌 수도 있지 않을까. 완전 헛된 꿈 같은 소리야. 다만 레이는 조용히 듣고 있을 뿐 머릿속은 오직 수진이 언제 나타날지만 생각해. 아르바이트 끝나고 수진은 마치 귀신 쫓기듯 학교 묘지 코너로 자전거를 질주해. 인터넷까지 뚝 끊기자 바로 게임에 접속. 이제 곧 다이와 헤어질 거라 남은 시간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생각해. 도착하니 다이는 이미 오래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은 좀 늦게 접속했지만 그래도 안 나타나는 것보단 낫지. 서버 종료까지 일주일 남은 지금 다이는 수진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해. 다이가 앞에서 신나게 뛰노는 걸 보며 수진은 한숨만 쉬어. 아마 이 게임도 다수가 했던 수백 가지 중 하나일 뿐이고 자신은 다이의 수많은 가상 친구 중 하나일 뿐일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그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잠깐이나마 행복을 느껴. 이 순간들을 뇌리에 새겨 다이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해. 작은 캐릭터 둘이서 나무숲 아래 모닥불 옆에 앉아 비오는 소리를 듣고 있어. 다이가 속삭이길 자신은 저녁 노랫꽃이라는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싶다고 해. 작은 병을 수진 앞으로 내밀며 말하길. 이 꽃은 아무도 모르는 먼 들판에 피는데 게임이 끝나기 전에 꼭 찾아내고 싶다면서 그래서 둘은 손을 잡고 그 소원의 꽃을 함께 찾자고 약속해. 다이는 신나서 수진에게 달려들어 안아주고 그 충격에 나무숲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쏟아져서 둘 다 흠뻑 젖었지만 너무 행복해해.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공간 가득히 퍼져나가. 현실에선 던전 센츄리 게임 개발사에서 번쩍이는 조명 아래 카메라가 사방을 비추며 신작 게임 발표회가 시끌벅적하게 진행 중. 전 세계 온라인 게임의 정점으로 불리는 신작 게임 부비가 공개돼. 부스터라는 제목의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무덤 파는 자가 되어 미친 듯이 보물을 찾으러 다니지. 광고 영상엔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환하게 생긴 고대 괴물들과 맞서는 장면들이 펼쳐져. 더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개발사는 강화용 충전 시스템도 도입했어. 충전할수록 공격력이 강해지는 시스템이고 가입자 전원에게 15이라는 독특한 장비를 지급해. 무대 뒤편에서 이유키 리쿠가 조용히 군중을 관찰하며 속으로 생각해.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해.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걸. 던전 센츄리가 서비스 종료되는 그날 말이지. 수지는 혼자 구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그와 그녀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게임뿐임을 느껴. 오늘은 밤 12시에 모든 게 끝날 거야. 게임 안에서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던전 센츄리 마지막 밤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축제처럼 붐벼. 멀리서 레이는 외롭게 수진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어. 컴퓨터 화면 뒤에 선 개발자 이우키 리쿠가 퇴근하지 않고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저녁 노랫꽃 아이템을 바라보며 아무도 찾지 못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 말 속엔 모호한 희망이 담겨 있는 듯해. 그날 밤 아르바이트 때문에 약속에 늦은 수진. 익숙한 자전거를 전력으로 몰아 학교 묘지 코너로 달려가. 하지만 자전거가 너무 낡았거나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수진은 크게 넘어지고 자전거에 있던 맥주병도 다 깨져 고양이 한 마리만 무사했어. 레이는 배서 계속 기다리다가 수진이 안 오자 스스로 저녁 노랫꽃을 찾으러 나서 저녁 노랫꽃 숲 한가운데 서서 레이는 이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없었어. 이유키 리쿠의 사무실엔 한 여자가 몰래 들어와 그를 붙잡아 묶어버렸어. 이유키의 얼굴은 냉랭하고 눈빛이 차가워. 그 여자는 웃으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속인 거라니. 완전 싸구려 짓이네. 라고 해. 그 여자는 태연하게 그래도 이런 파트너를 제거해야 해서 좀 슬퍼. 라고 말해. 한편 레이는 저녁 노랫꽃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가기 시작해. 꽃을 밟으면서까지 도망가고 거대한 괴물이 다가오고 있어. 괴물은 플레이어들을 잡아 죽이고 부품을 빼앗아가. 레이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이런 괴물이 이 모든 걸 파괴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레이의 분노가 폭발하고 게임이 끝나기 전 소중한 순간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해. 이유키 방으로 돌아가자. 그 예쁜 여자가 여전히 총구를 할아버지 머리에 대고 있었어. 다시 한번 고대 무덤 여는 방법을 물었지. 리쿠 이유키는 비웃었어. 당연히 말해줄 리가 없지. 그는 마지막 무덤 수호자니까. 어떻게 무덤 도굴꾼들에게 그런 걸 알려주겠어. 정말 귀찮은 사람이야.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가 방가쇠를 당겨 그의 인생을 끝냈어. 중요한 인물이 사라졌어. 게임 속에서는 레이가 이상한 놈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어. 하지만 완전 열세였지. 그녀의 공격은 아무런 데미지도 주지 못했어. 거대한 생물이 땅속에서 촉수를 뻗으며 튀어나왔어. 그게 강력하게 그녀를 공격했어. 레이는 계속 피하고 반격해야 했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 수지는 작은 묘지 구석으로 뛰어가 게임에 접속하려 애쓰고 있었어. 그가 온라인에 접속했을 때 게임 안은 이미 괴물 때문에 불바다가 되어 있었어. 즉시 레이를 찾아 달려갔지. 그녀의 안전이 걱정됐으니까. 약한 레이는 의식을 차리고 수진을 보고 알았어. 그가 올 거란 걸 바로 알았거든. 항상 옆에 있어주고 여러 번 구해줬으니까. 그래서 레이는 희귀 아이템으로 수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저녁 멜로디 꽃을 찾지 못했지. 약한 레이가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말했어. 수진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수진의 눈물이 떨어져 그녀가 들고 있던 덩굴꽃의 다짜빛이 번쩍이며 저녁 멜로디 꽃으로 변했어. 진짜 매직이야. 바로 소프트웨어의 힘이지. 바로 눈앞에서 촉수가 그녀 몸을 뚫고 들어갔어. 수지는 그녀의 손을 잡지 못하고 절망 속에 천천히 떨어졌어. 밤 12시가 되었고 게임은 서비스 종료됐어. 수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 그는 모든 게 이렇게 끝나다니 믿을 수 없었어. 현실에서 수지는 자전거를 끌며 거리를 걷고 있었어. 고양이 완초이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 나무 밑사람 품에 뛰어들었어. 알고 보니 거기 서 있던 게 바로 레이였어. 그녀가 인사하며 자신이 그동안 함께 플레이한 상대임을 알렸어.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그는 그 감사에 값하지 않는다고 느꼈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못했고 레이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음 게임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어. 수지는 놀랐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 둘은 약속을 나누었고 너무 기뻐서 수진 자전거 핸들이 휘청거렸어. 그는 정신없이 소리 지르며 자전거를 바로잡았고 레이는 행복하게 웃었어. 묘신기술단지 빌딩 앞에서는 경찰차 사이렌이 계속 울려 퍼지며 혼란과 긴장감을 자아냈어. 경찰들이 현장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리쿠 이우키 살인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했어. 수지는 학교 운동장을 미친 듯 뛰어다녔어. 달리면서 친구 잔수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지. 무신기술단 부회장 이우키 리쿠가 살해당했어. 그러니까 리쿠레이의 아버지라는 거지. 여자 기숙사 밑까지 온 힘 다해 달려갔지만 결국 늦었어. 제이는 떠났고 장례 준비 서류며 이런저런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 회사 사람들이 데리러 왔고 제이는 한동안 자리를 비울 거라더라. 수지는 계단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주변에서 떠드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 모두 리쿠제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지. 그녀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테니까. 장례식장에서 제이는 아버지 사진을 끌어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 사람들은 이우키 씨가 거대한 빚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소문냈고 제이의 앞날이 험난할 거라 예상했지. 주변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지만 제이는 묵묵히 있었어.
수지는 조용히 방에 앉아 장례식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 리쿠 이유키. 평생을 게임 창조에 바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어. 지금까지도 모두가 그를 이렇게 비극적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어. 무싱이술단은 법적 기관과 협력해 범인을 찾아내고 재판에 넘겨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확실히 밝혔어. 또한 그의 마지막 게임 그라베 부스터가 대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할 거라고 약속했지. 화면 속 리쿠 이우키의 모습에 수진의 기억 속에 이상한 장면들이 번뜩였어. 마치 어디선가 그를 만난 적 있는 것처럼. 새로운 하루가 밝았어. 오늘 제이는 수진을 만나려고 약속했어. 그녀가 건네줄 게 있다면서. 말하면서 천천히 비단 스카프를 풀었고 안에는 상자 하나와 자필 편지가 있었어. 수진은 멍해져서 편지를 읽었고 이우키 씨가 제이에게 꼭 직접 수진에게 상자를 전하라고 부탁했다고 해. 상자 안에는 시베이, 제이가 새 게임을 위해 특별히 만든 매치패드가 들어있었어. 시베이를 손에 쥔 수진은 왜 자신에게 이런 걸 준 건지 이해가 안 됐어.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화면이 빛나기 시작했지. 사용자 인식 시스템이 작동했어. 지문, 홍채 코드를 수집하고 빠르게 분석하며 수진은 최첨단 기술을 쓰는 기분에 완전 벅찼어. 사용자 인식 완료 후, 레어 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동되기 시작했어. 제이도 놀란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몰라 했지. 시베이가 점점 켜지는 동안 레이는 수진에게 조용히 고백했어. 사실 그녀는 이우키 씨의 친딸이 아니라고. 자신은 아무 기억도 없고 어릴 때 입양된 것 같아서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모르대. 그때 밖에서 누군가 제이를 부르며 손님이 기다린다고 했어. 그래서 둘의 대화는 일단 중단됐지. 혼자 남은 수진. 그때 시베이가 또 소리를 냈어. 계좌를 확인하는데 수진이 무려 10억 원이나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랐지. 당황하는 찰나 유키의 목소리까지 들려와 수진은 완전 당황했어. 그는 제이를 어릴 때부터 입양했다고 말했어. 충격적인 사실은 수진이 바로 그의 친조카라는 거였지. 왜 다시 말했냐면 수진이 이미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래. 다른 건물에서 리쿠 유키를 죽인 미녀가 한 남자에게 임무 보고를 하고 있었어. 유키가 무덤 개봉에 대해 아무것도 안 밝혔다는 걸 알고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유물을 찾는 것임을 받아들였지. 모든 재산은 제거됐고 모든 용병들은 돈 낸 사람들에게 보내졌어. 프레셔스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지. 그게 바로 주인 다크 타이거의 뜻이야. 다시 수진으로 돌아와서 시베이는 계속 유키 리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 할아버지라서 그가 이걸 유산으로 남긴 거야. 수진과 제이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 돈을 쓰라고 말했지. 진지하게 듣던 중에 멈춰버려서 수진 맘속에선 제이와의 773학 9번의 헤어짐이 상상됐어. 그리고 그는 제이가 친딸이 아니라고도 말했지. 그녀의 진짜 아버지는 적에게 살해당했어. 제이 부모님과 그가 좋은 친구이자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거든. 하지만 적들이 그들을 잡아서 제거했고 어린 리쿠 레이만 남았지. 그를 입양한 것도 바로 적으로부터 지키려는 목적이었어. 그때 갑자기 제이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 수지는 급히 달려가 도와주려 했지만 유키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어. 그는 이 유물을 써서 제이를 적으로부터 지키라고 했거든. 수진이 도착했을 때 낯선 두 놈이 제이를 강제로 채태우려 하고 있었어. 눈앞 장면은 전혀 기분 좋은 게 아니었지. 두 양리라는 녀석들이 제이와 싸우며 붙잡으려 했어. 그들은 제이가 아버지 리쿠 유키가 남긴 5억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어. 빚 이야기가 제이를 공격 대상으로 만들면서 상황은 상상도 못할 전투로 번졌지. 수지는 소리쳐 제이를 놔달라고 했어. 그들은 아이가 영웅 행세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 더 참을 수 없어. 수지는 주먹을 높이 들어 그들을 향해 나아갔어. 제이를 지키려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손도 못 써보고 한 놈에게 세게 발길질 당해 멀리 날아가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 수지는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무자비하게 맞았어. 저항할 수 없었고 그냥 고기덩거리처럼 땅에 누워 그들의 잔혹함에 완전히 무력했지. 제이는 그런 수진을 가만히 볼 수 없었어. 소리 지르며 그들이 데려가고 뭐든 하게 하겠으니 그만하라고 했어. 그 쓰레기들은 동의하고 제이를 채태우려 했지. 그때 수지는 절망하며 한 놈의 다리를 붙잡고 쿨하게 빚을 대신 갚겠다고 말했어. 급히 위층으로 달려가 시베이를 켜고 돈을 인출했지.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계좌에 있는 돈이 현실에서 인출할 수 없고 게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게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무력감과 분노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는 기계를 내던지며 울음을 터뜨렸어. 그때 아래서 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녀는 이미 채에 태워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 너무 아파서 헤어지기 싫었지만
상황이 그녀를 받아들이게 했어. 그 순간 레이는 눈물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어. 고마워라고. 나를 구하려고 애써줘서 고마워. 나도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레이의 말은 마치 심장에 박히는 바늘 같았어. 차가 출발하자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고 레이와 함께한 추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때 그 기억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지. 그녀의 다정한 미소, 그가 도와줬던 순간들, 함께 웃던 즐거운 시간들. 수지는 레이를 잃을 수 없었어. 항상 지키고 싶었고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었던 그녀였으니까. 그는 건물을 뛰쳐나와 자전거에 올라타고 차를 쫓기 시작했어. 가슴은 쿵쾅거리고 페달을 밟는 힘엔 온 의지와 결심이 담겨 있었지. 수지는 지친 다리와 끊어진 숨에도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았어. 레이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수진이 쫓아오는 걸 봤어.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지.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수진의 이름을 불렀어. 옆에 앉아있던 건달이 그녀를 꽉 붙잡았지만 레이는 포기하지 않고 소리쳤어. 수진, 포기하지 마. 난 널 기다릴 거야. 아무리 오래 걸려도. 수지는 레이의 목소리를 듣고 더 불타오르는 마음을 느꼈어. 그는 소리쳤어. 레이, 내가 널 구할게.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근데 갑자기 귀찮고 무모한 놈을 만났지. 그 건달들은 수진이 눈엣 가시였어. 그들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수지는 관성으로 앞으로 튕겨나갔어. 뒤에서 차가 들이박으려 했지만 수지는 과하게 페달을 밟아 중심을 잃고 도로에 그대로 쓰러졌지. 차는 그대로 달아나고 수지는 땅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어. 레이는 조용히 다리를 움켜쥐고 앉아 있었어. 갑자기 이상한 빛이 나면서 미스터리한 남자가 차 안에서 나타났어. 그는 후드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정말 이상했어. 차 안에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자 자칭 이안 레이크라는 두 놈이 깜짝 놀라 완전 당황했어. 수진이 뛰어와 보니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지. 차는 뒤집혀 있었고 두 건달은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있었어. 그리고 실리콘은 레이를 안고 있었는데 레이도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 충격에 빠져 그는 리쿠레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외치며 그 낯선 남자에게 그녀를 놓으라고 요구했어. 하지만 실리콘은 느긋하게 수진의 신분을 확인하고 태무진의 메시지를 남겼어. 지잡의 부스터에서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레이를 데리고 순식간에 사라졌지. 이 장면에 수진은 멍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실리콘이 사라지면서 차도 폭발해서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난장판이 벌어졌어. 밤이 되어 수진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고 마음은 무겁고 걱정투성이었지. 비행기를 켜려고 했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전원이 안 들어와. 기계를 바라보며 수지는 유키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 그가 만든 지잡의 부스터 도대체 뭔 녀석인 거야? 내 책임은 뭘까? 그리고 가면 쓴 그 녀석이 끈을 잡아간다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간 거지? 막막하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어.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화면에서 푸른빛이 반짝이더니 가슴 크고 엉덩이 예쁜 한 소녀가 수진 앞에 나타났어. 그녀가 수진을 눌러 앉히는데 눈앞에 그야말로 볼륨감 넘치는 두 덩어리가 있어서 수진은 당황하고 부끄러워했지. 머릿속이 하얘졌어. 이 애는 대체 누구고 왜 여기 나타난 거야? 입술을 삐죽이며 자신을 트윈스타라고 소개했고 수진이 그녀를 부른 데 대해 불만인 표정이었어. 자신의 주인은 맨이고 맨이 이곳으로 부른 거라고 말했지. 이 말에 수진은 얼어붙고 혼란스러웠어. 생각할 틈도 없이 갑자기 빛이 나타나 수진을 게임 세계 지하부 부스터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 옆에 있던 트윈스타는 이미 기절해서 눈알이 360도 돌아가고 누워 있었어. 그녀가 누구인지 아직도 궁금한 수진. 주인이라고 하면서 대체 정체가 뭐냐고 생각했지. 너무 피곤한지 트윈스타의 두 덩어리가 흔들거리더니 몸 전체가 둥글고 부드러운 두 마리의 영물로 변해 수진을 깜짝 놀라게 했어. 앞에 있는 두 귀여운 덩어리를 톡톡 건드리면서 아마 이게 그녀의 진짜 본체겠구나 싶었지. 놀다가 갑자기 땅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수지는 무심코 땅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괴물을 깨웠어. 완전 충격.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전해지기로 옛날에 전능한 여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고 자신의 생명력을 써서 많은 생명체를 창조했대. 너무 지친 여신은 권위 있는 무덤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어. 여신의 죽음은 엄청난 힘을 남겼지. 그녀의 이름은 방고.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창조주의 전설이야. 괴물은 위험을 과시하며 격렬하게 포효했어. 그 포효 소리에 주변의 먼지들이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사방으로 흩날렸지.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한 두 영물. 트윈스타는 별 모양으로 변해 수진 가슴 앞으로 날아왔어. 그들은 자신들은 길잡이일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진에게 맡긴다며.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야? 수진은 가슴에서 비행기를 꺼내 그들에게 물었어. 영물은 자신을 다른 하나는 쾌라고 소개했어. 둘이 합쳐 트윈스타래. 그리고는 화면이 꺼지고 영물들은 도망쳐버렸어. 수진 앞에만 남겨둔 채로. 길잡이라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길잡이하면 조만간 죽을 판이지. 앞에 괴물은 계속 으르렁거리며 눈에서 무섭게 빛을 내뿜어 마치 수진을 삼키려는 듯했어. 꼼짝 말라 다시 포효하는데 그 소리는 천둥 같아서 땅도 흔들렸지. 수진은 몇 미터나 뒤로 밀려났고 몸 전체가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 짜증나. 왜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 안 들리는 줄 알아? 상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소리 지르는 꼴이잖아? 괴물은 흥미를 느낀 듯 이 녀석도 꽤 강한 편이구나 싶었어. 그러고는 사장님인 양말하길. 내가 너가 무덤 지킬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보겠다 했지. 나와 함께 침입자들을 막고 이 무덤을 지켜라. 라고. 수지는 듣자마자 돌아서서 걸어갔어. 이런 허세에 신경 쓸 시간 없거든. 괴물이 아무리 대단해도 말이야. 누가 무덤 지키기 놀이하겠냐고. 수지는 도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괴물은 당황했어. 늘 위협과 협박에 익숙했는데 이번엔 고집 센 상대를 만난 거지. 잠시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곧 무언가 떠올랐는지 눈빛이 교활하게 반짝였어. 수진에게 이 도전을 통과하지 않으면 리쿠레이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지. 그 이름을 듣고 수진은 걸음을 멈췄어. 왜 괴물이 그걸 알고 있는 거지? 멀리서 한 발의 총알이 수진과 괴물을 향해 날아왔어. 알고 보니 다른 플레이어 그룹이 이 숨겨진 게임 지역에 있었던 거야. 컴퓨터를 든 소녀가 혀를 차며 빗나갔네라고 했어. 이름이 요인 소녀는 깜짝 놀라. 왜 조준을 잘못했지 했지. 다음엔 제대로 조준해야겠다. 익숙하게 사격 각도를 조절하고 장전 완료까지 5분 걸린대. 괴물과 수진은 곧 위험해질 거야. 금발 소녀는 옆에 애에게 명령했어. 수진을 막아. 장전 끝나면 우리 무덤을 지킬 거야. 임무 수행. 8인이라는 소녀가 신발을 가동시키고 돌풍처럼 달려갔어. 한편 수진은 그 폭발 장면 때문에 여전히 충격에서 못 벗어났어. 괴물은 단호하게 무덤 도굴자들이 왔다며 함께 그들을 물리치자고 요구했지. 이게 수진을 위한 시험이라면서 수진도 일어나서 그 요구를 분명히 수락했어. 괴물은 꽤 만족한 표정이었지. 눈을 감고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 파란 빗줄기가 괴물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 빛이 닿는 곳에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어. 몸매가 풍만하고 고양이 귀를 가진 소녀야. 꼬리가 달린 그녀는 자신을 소스티아라 소개하며 사막의 현신이라고 했어. 소녀가 수진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네가 수진이냐고 물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감격해서 눈이 반짝반짝 마치 보물을 찾은 듯 했어. 난 항상 네가 나타나길 기다렸어. 그 말을 듣고 수진은 멍해졌지. 수진이 반응할 틈도 없이 소스티아가 달려들어 입맞춤을 했어. 그 해방의 키스 덕분에 할아버지와의 옛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지. 유키 할아버지가 어릴 때 직접 빨간 목도리를 걸어주셨던 기억도 그와 함께한 즐거운 추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 키스 후에 수지는 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 그때 옆에 있던 괴물이 활짝 웃으며 드디어 다 기억났군 하니 수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 소스티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괴물을 주인님이라 불렀어. 그리곤 괴물 머릿속에서 리쿠 유키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지. 이게 뭐야 지금 수진 머릿속 생각이 딱 이랬어. 교도소 안에선 레이가 수진을 처음 구했던 순간을 애써 떠올리려 애쓰다가 결국 깨어나고 말았어. 멍하니 앞을 보는데 갑자기 누군가 목소리를 냈고 옆에 소녀가 날카롭게 쳐다봤지. 그리고는 그녀에게 옷을 던지며 이제 정화할 시간이라고 말했어. 유저가 무덤을 파며 카드를 내놓자 수백 마리의 지네가 나타났어. 소녀의 명령에 따라 수진을 향해 직진했지. 그 사이 우리 매는 여전히 할아버지랑 어리둥절한 상태였어. 유키 할아버지는 내가 뭔지 알지 하며 멋부리듯 말했어. 한때 천재 게임 디자이너이자 무신기술 그룹 부회장이었대. 또 한때는 아름다운 소녀 리쿠자이를 키운 아버지였지만 사실은 리쿠 수진의 할아버지였던 거야. 펑펑펑 폭죽 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터지고 있었어. 8인이 거의 따라잡았고 연속 공격과 폭발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지. 싸우는 중에 부품 배터리가 떨어져서 애가 완전 속상했어. 다행히 누나의 지네들이 도착했어. 덕분에 지네를 타고 편하게 날아가 수진의 호위병들을 소탕할 수 있었지. 그 와중에 리쿠유키 할아버지는 수진에게 계속 열심히 설명했어. 현재의 그는 게임 로그인 전 저장된 데이터 조각이고
실제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다시 웃으며 수진, 계속 날 불러 라고 했지. 뭐야? 완전 끝장났잖아. 도망갈 시간도 없어. 도굴꾼 2명은 진짜 할 일 없이 심심한가 봐. 애한테 일 시키고 자신들은 편하게 놀고 있잖아. 하늘에 연기와 불길이 가득한 걸 보며 둘 다 더 신났어. 도굴하고 보물 훔쳐서 멋지게 놀 거라며 온갖 상상을 다 했지. 수지는 호위병 전용. 조종석에 끌려갔어. 이건 숨겨진 레벨용으로 레벨 30아 거대한 6기 호위병이라 진짜 쩔었지. 파리는 하늘을 날며 배터리가 다시 꽉 찬 걸 확인했어. 그럼 애가 다시 각오를 다졌어. 이 괴물한테 강력한 일격을 날려서 몸만 남게 만들려고. 두 동강 난 걸 보니 보물은 안 보이고 땅에서 거대한 로봇이 솟아올랐어. 저들이 하늘에서 계속 로봇 몸체를 공격하고 있어. 수많은 폭발이 일어나고 파린이 높이 올라갔어. 근데 저게 뭐야? 분명히 전부 다 드러난 줄 알았는데 하지만 상관없어. 계속 공격해. 걔네도 게임에 돈 넣은 건 강력한 힘 얻으려고 한 거니까 쟤들이 힘을 발휘하게 둬야 해. 수지는 지들의 공격에 힘겹게 버티고 있어. 유키 아저씨 말에 따르면 지금 저 혼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멀리서 금발 도굴꾼이 장전을 마치고 로봇을 겨냥해 발사해. 게임 충전한 냄새 풀풀 나는 총알이 폭풍처럼 날아왔어. 그게 로봇 다리를 직접 파괴해 상황이 완전 뒤죽박죽이 됐어. 위기 상황인데도 수지는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어. 드디어 나무를 묻은 장소를 찾아냈어. 수지는 바로 소스티아에게 사격 명령을 내려. 가짜 도굴꾼들이 신성한 힘을 빼앗으려고 무덤을 부수려 하니까 대응하려는 거야. 그들은 무덤과 그 안에 숨겨진 힘을 지켜야 해. 그게 바로 무덤지기의 임무지. 목표가 정해졌어. 저 멀리 도굴꾼 둘을 사격해야 해. 총알이 날아가고 있는데 걔네는 아직 아무 생각도 못했어. 하지만 수진에겐 운이 나빠서 걔네가 이미 준비를 해놨지. 총알은 반사판에 맞고 되돌아왔어. 도굴꾼 소녀가 혀를 차며 무덤지기 도구가 있을 줄은 몰랐다며 반사판을 박살내고는 웃으면서 손에 든 카드 한 장을 꺼내. 걔네는 수진 일행에게 한 방 먹이려고 작정했어. 그녀가 잠자리 모양 카드로 소스티아를 최면 걸어 소스티아에게 잠자리만 겨냥해서 쏘라고 명령해. 총알이 마치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오고 단 한 발만 남았어. 수진이 급히 소스티아를 맞고 트윈스타 두 영수도 달려와 그녀를 묶어. 밖에 있는 파리는 혼란한 틈을 이용하고 있어. 로봇 몸체를 향해 총질을 퍼붓고 벌레들도 하나둘씩 엔진 안으로 기어들어가 장갑을 부셔버리고 배 안에 침투해 수많은 폭발을 일으켜. 수지는 그 영향으로 한쪽 구석으로 날려갔어. 유키 아저씨도 바닥에 쓰러졌고 반대편에서 도굴꾼 소녀는 파린에게 방금 장전 끝냈다고 신나게 전화해. 곧 치명타를 날릴 거래. 이제 숨어야 할 때야. 벌레들이 원나라 군대처럼 밀려들어와 문이 거의 부서질 지경이고 수지는 지금 당황해서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어. 그분 몸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사라질 것 같아 보여. 유키 아저씨가 미소 지으며 위로해. 괜찮아. 그저 저장 데이터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을 뿐이니까 슬퍼할 필요 없어. 그분은 꼭 반고 무덤을 지키고 리쿠레이를 구하라고 당부했어. 수진이 마지막 무덤지기야. 말이 끝나자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졌어. 수진만 그 자리에 남았고 할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 이제 모든 게 진짜 끝났어. 할아버지는 더 이상 없어. 수진의 감정에 따라 목에 걸린 스카프가 갑자기 빛나기 시작해. 파리는 기회가 왔다고 느끼고 상쾌하게 벌레를 타고 떠나. 근데 그때 수진이 벌레 몸 위에서 마치 날아가는 듯한 속도로 나타났어. 그는 재단 속도를 내서 도굴꾼들이 있는 곳으로 직진해. 동시에 로봇 안에서는 최면에 걸린 소스티아가 아직도 잠자리를 겨냥해 쏘려고 하고 있어. 트윈스타가 이쪽 담당인데 수진이 정확한 위치에 도착한 걸 보고 모두 힘을 합쳐 소스티아 눈가리개를 벗겨줘. 파린이 수진 속도를 따라잡으려 하지만 역부족이야. 갑자기 앞에 잠자리 그림이 나타나서 애가 완전 멘붕 상태야. 총알이 추격해 애의 몸을 관통하고 잠자리 카드를 뚫고서 반사판 쪽으로 날아가. 반사판은 바로 도굴꾼 소녀가 서 있는 땅바닥을 향해 쏘았어. 그녀는 순식간에 대응 못하고 강제 로그아웃 당했어. 마지막 도굴꾼이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수진이 나타났어. 애가 완전 멘붕. 도굴꾼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누가 나타난 거야? 수진이 냉담하게 쳐다봐. 넌 마지막 무덤직이야. 절대 도망 못 가. 그 녀석이 장전된 대포를 꺼내 수진을 향해 직격 사격해.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로그아웃 당할 운명이야. 전투 종료. 결국 모든 게 정리됐어. 수진이 소스티아에게 물어. 이제 도전 끝난 거야. 소스티아가 말하길 가짜 도굴꾼들을 물리쳤으니 무덤지기로 인정받았대. 수진은 소스티아랑 트윈스타 두 영수에게 고마워하며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었어. 소스티아가 수진이 멋진 무덤직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자신이 고맙다고 해야 한다며 작별 인사를 해. 소스티아는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전장에서 행운을 빌어. 그리고 몸이 점점 희미해지며 사라져버려. 수진이 숨을 곳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기이한 소녀가 나타나서 살벌한 기운을 풍기며 수진에게 말을 걸어. 마지막 무덤직이라니 뭐가 웃긴 거야. 진짜 어처구니 없네. 네가 마지막 무덤직이라고? 내가 진짜 마지막이야? 아무도 내 걸 뺏을 순 없어. 그리고 바로 총을 들어 수진을 향해 쏴. 새 시즌 시작. 게임 충전하는 길드 형님들. 또 지압이 부스터 놀이나 하네. 특히 전 시즌의 수진이 로그아웃 시킨 도굴꾼들 모임이지. 근데 뭔가 새로운 멤버도 있는 것 같아. 머리카락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그 멤버 이름이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꿈을 말했어. 언젠가는 이 세계의 모든 자원이 우리 손에 들어올 거라고. 옆에 있던 소녀가 바로 그에게 펀치를 날려 멀리 날려버렸지. 야, 멋부리면서 엉덩이 긁는 놈 따위 없어. 우리 편으로 돌아가자. 그 이상한 애한테 총알 한 방 맞고 바로 로그아웃했어. 게임 완전 접고 완전 뻗었지. 수지는 급히 총 맞은 부위를 뒤집어 봤어. 다행히 상처가 자동으로 줄어들더니 사라졌어. 갑자기 옆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자기는 태무진이라고 소개했어. 태무진, 즉 납치범 리쿠레이의 동료인 셈이지. 그는 또 한 번 전에 보냈던 말을 반복했어. 자이비 부스터에서 만나자고 말 다 해놓고 바로 전화를 끊었지. 수지는 아직 묻지도 못했는데 잠시 후에 그가 레이에 관한 영상을 보냈어. 그녀는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 새날이 시작되고 분주한 도시가 펼쳐졌어.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모두 핸드폰 들고 자이비 부스터를 즐기고 있었지. 이때 첫 충전을 한 친구들이 게임에 접속해 힘을 시험해 보려 했어. 그들은 몬스터 사냥을 했는데 너무 쉬웠어. 역시 게임에 돈 쓰는 거 아깝지 않다니까. 게임 안에서 길드 형제들은 계속 몬스터를 찾아봤지만 하나도 안 보였어. 옆에 있던 누나가 점점 짜증내기 시작했어. 허접한 놈들이랑 싸우기 싫다면서. 머리카락이 쭉쭉 선 그놈이 자랑해서 참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말이지. 그는 여유롭게 맛있는 먹잇감이 곧 나온다고 말했어. 이 세계에서 돈이야말로 힘의 근원이지. 돈만 있으면 프레셔스의 권력자들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바로 그때 경보가 울렸어. 돈 많은 플레이어가 들어왔다는 신호였지. 구체적으로는 아까 그 여자애랑 뚱뚱한 놈, 말랐던 놈 2명이었어. 이제 형제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될 차례야. 전부 전투태세를 갖췄어. 도서관에서 수지는 정보를 찾는 데 온 힘을 쏟았어. 자이비 부스터의 신입 회원들은 먼저 신병 등록을 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해. 그때 친구 강수가 나타났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덕후 친구야. 이번엔 오랜 플레이어이자 게임 광팬. 그리고 베타 테스트 경험자 한 명을 데려왔어. 게임 안에서 누나가 속한 길드 형제들이 아까 새로 들어온 3명한테 다가갔어. 뚱뚱한 놈 칭찬하면서 너스레 떠니까 코가 시큰해졌지. 그리고 2개의 고기만두 힘으로 흔들면서 간절히 부탁을 했어. 돈 많은 그 2녀석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무조건 승낙했어. 저 아가씨가 엄청난 보물을 찾았다면서. 근데 거기 몬스터가 엄청 많대. 걔가 자길 잡으려 한다고 무서워하더라고. 이 말에 2 멍청이 녀석들은 바로 변태가 코피 터지는 장면 상상하며 흥분했지. 옆에 있던 파리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 꼬맹이는 그런 장난 안 친대. 그래서 계획대로 2 부자 녀석들은 순순히 따라갔지. 머리 묶은 꼬맹이도 같이 가면서 한마디 했어. 그래도 빨리 쫓아가야 했고. 현실에서 수지는 계속 정보를 찾고 있었어. 현재 지이지아브 부스터의 지배자. 다크 타이거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프레셔스라는 조직의 수장이지. 프레셔스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게임 세계를 조종하고 유저들의 돈과 아이템을 훔쳐 힘을 키우는 조직이야. 근데 최근에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났어. 토템스노 태무진. 게임 좋아하는 친구가 신나서 설명했지. 토템스는 프레셔스에 맞서 싸우는 유저들의 새로운 세력이라고. 태무진이 그 수장인데 뭐든지 다 하는 자로 알려져 있고 모든 걸 잡아먹는 무서운 놈이라더라. 이걸 떠올린 수지는 급하게 일어나 휴대폰을 찾아봤어. 침대에 누워있는 다이 영상을 다시 봤지. 그가 놀라서 소리쳤어. 그때 리쿠레이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태무진이 미소 지으며 들어왔어. 예의 바르게 그녀에게 편한지 물으며 집처럼 편하게 있으라 했지. 납치당한 상태에서 집처럼 편하라니 말도 안 되잖아. 레이는 빨리 풀어달라고 소리쳤지만 당연히 안 됐지. 그는 다가와 다이의 턱을 꽉 잡으며 곧 여기서 절대 떠나고 싶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그녀는 울면서 몸부림쳤어. 진짜 화끈한 아가씨였지.
이 상황이 태무진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어. 그는 편하게 나가버리고 다이는 그 자리에 남겨졌지. 다시 지지하브 부스터로 저 아가씨가 사람들을 이끌어 정해진 장소로 갔는데 거긴 몬스터가 하나도 없었어. 두 멍청이 녀석들은 몬스터가 도망갔다고 생각했지. 자기네 돈 냄새 난다고. 근데 저 아가씨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몬스터가 있는 동굴로 유인했어. 거기선 몬스터들이 변태같이 달려들어 전신이 질척거리도록 했다고 하더라고. 부자들은 완전 신났고 같이 간 꼬맹이도 있지 않았지. 파린이 덧붙여서 몬스터들이 꼬맹이한테서 300만을 뺏었다고 했어. 그래서 셋은 무작정 뛰어들었지. 거의 다 왔을 때 땅에서 빛이 났어. 조직원들이 만든 황금의 감옥이 나타나서 애들을 가둬버렸지. 그때 머리카락이 쭈뼛 선 놈이 나타나 또 멋있는 척 노래를 불렀어. 사람들은 그를 골든류 자부르라고 불러. 이거 들으니 파린 자매는 토할 것 같았대. 신료 학원 여자, 기숙사. 리쿠레이 책상은 그대로였어.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 레이 룸메이트가 수진에게 물었어. 진짜 그녀 어디 갔냐고. 수진은 레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바로 구하러 갔을 거야. 게임 안에선 조직원들이 돈을 훔친 뒤 축배를 들었어. 금발 녀석이 머리카락 긴 놈을 우러러봤지. 확실히 걔네 대장이 맞아. 금 도둑 성인이라 불릴만해. 머리 긴 놈이 너희가 멍청해서 오늘 100만을 벌었다고 말했어. 역시 신참들 목 빼앗는 게 최고 수익이야. 공범 언니가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말라고 충고했지. 근데 이 조직장 멍청이는 그걸 이해 못했어. 파린이 옆에 의기소침한 아저씨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걸 눈치챘어. 뭔가 이상해서 금발이 직접 상황을 물어보러 갔지. 다른 현실의 어두운 구석에서 시중드는 리차드가 태무진에게 뭔가를 건넸어. 이걸로 프레셔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줄 거래. 시리코가 불만을 토로했지. 정말 저 여자를 위해서 만든 거냐고. 리쿠 유키는 죽었고 사실 리쿠 레이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 왜 그녀가 이걸 쓰게 하냐고. 태무진이 시리코를 노려봤어. 아직 이 꼬맹이가 다이의 가치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게임 속 술집으로 돌아와 상황을 묻자 아저씨가 제너럴 팀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말했어. 이제 이 녀석들이 충격 먹을 차례야. 제너럴은 프레셔스의 핵심 팀 아니었냐고. 아저씨가 그 팀의 대장이었어. 어디선가 미친 듯이 강한 여자가 나타났어. 걔가 다 빼앗아가서 전부 로그아웃하게 만들었지. 머리 긴 녀석은 믿지 못했어. 그냥 내부 분쟁이 있는 거라며 리더는 자기처럼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라 했지. 다음 날 다들 다시 속임수를 써서 출발했어. 바보들이 전부 장비를 벗는 걸 바라보며 그들이야? 머리 긴 녀석이 비웃으며 초짜들에게 조언 좀 해주겠다고 했어. 지지하브 부스터에서 돈은 곧 생명이야. 돈이 없으면 강제 로그아웃되고 계정이 삭제돼. 첫 번째 감옥 안 녀석에게 검이 꽂히고 돈이 폭발했어. 머리 긴 녀석 계정은 조금 더 올라서 5천원 만에 도달 신흥부자가 됐지. 장비를 다 뺏긴 아저씨는 결국 게임에서 로그아웃 할 수밖에 없었어. 다음 사람 처리하려는데 총소리가 났어. 총알이 황금 감옥을 산산조각 냈지. 총 쏘는 여자가 역광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며 머리 긴 녀석을 보고 비록 기술은 별로지만 꽤 흥미롭다 했어. 파린이 재빠르게 강한 일격을 날렸는데 그녀는 손에 든 카드로 수많은 반사막을 만들어 공격을 피하고 부드럽게 땅에 착지해 총을 머리 긴 녀석 얼굴에 겨눴지. 근데 운 나쁘게도 나머지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어서 공격 준비 중이었어. 저 녀석 외모는 좀 모욕적이긴 한데 그래도 리더잖아. 무시할 수가 없지. 그리고 분홍머리 소느녀는 전혀 흔들림 없이 바로 마법을 써서 감옥 같은 마법진을 만들어 3명을 가둬버렸어. 결국 아이템을 훔치던 사람은 이 수수께끼의 소녀로 바뀌었지. 곱슬머리 녀석은 쓰러져서 눈물 글썽이며 아이템을 다 넘기겠다고. 심지어 부하들이 가진 것도 다 준다고 애걸복걸했어. 뒤에 있던 3명도 할 말이 없었고 곱슬머리는 계속 울먹였지. 이건 전부 초레어 아이템이야. 내가 다 줄 테니까 살려줘. 모두가 믿기 힘들어하는 순간 갑자기 그가 돌진해 와서 소녀 몸에 칼을 꽂아버렸고 뒤에 셋은 또 한 번 할 말을 잃었어. 근데 곱슬머리 예상과 달리 이 검은 상대의 자원을 흡수하는데 돈이 적은 사람한테서만 빼앗는 거였어. 운 나쁜 형님은 5천만밖에 없었고 근데 앞에 있는 언니는 게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겁으로 수십억을 갖고 있었어. 곱슬머리 고통스레 쓰러졌어. 이 애는 절대 봐주지 않아. 완전 끝까지 간다는 거지. 그리고 조직원들을 붙들어 머리 위에 둥둥 떠있는 황금 덩어리를 받게 했어. 돈의 빛깔은 정말 아름다워. 근데 이렇게 돈에 눌리면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네. 현실에서 수지는 단단한 눈빛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
트윈스타가 나타나 준비 다 됐냐고 확인했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 자기 갈 곳을 알고 있거든. 그리고 빗줄기로 변해 부스터의 경계선으로 들어갔지. 8인 일행, 곱슬머리 대장이랑 예쁜 누나만 남아서 위에 배를 올려다보며 방금 자신들에게 한 대 크게 먹인 소녀의 정체를 물었어. 그녀는 갑자기 콜렉터라더군. 이 여자들은 도굴꾼들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래. 그 말과 함께 뒤돌아 웃으며 떠났어. 운이 없었던 그 일행은 전부 돈을 다 날리고 게임에서 퇴장했지. 장면이 1년 전으로 돌아가 타케시라는 소년의 기억 속으로 타케시와 누나 미칸이 함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 며칠째 계속된 비 때문에 공기가 무겁고 우울했지. 빗방울이 지붕을 연속으로 때리면서 하늘의 한숨소리처럼 들렸어. 미칸이 갑자기 조용한 분위기를 깨며 부드러운 질문을 했는데 타케시는 깜짝 놀랐어. 아까 뭐 생각하고 있었어? 타케시는 잠시 머뭇거리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망설이다 대답했어. 이 게임으로 돈 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언젠가는 꼭 이 마을을 떠날 거야. 미칸이 조심스레 물었어. 그럼 어디로 가고 싶은데? 타케시는 확신에 찬 목소리지만 약간 꿈꾸는 듯한 눈빛으로 답했어. 어딘가 천국 같은 곳으로. 그 순간 낡은 처마 밑에서 끈질긴 빛 속에 두 남매는 멀리 있는 꿈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 미칸의 미소와 타케시의 결이 어린 눈빛이 흐린 빛 속에 밝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지. 지금 리쿠레이가 이쪽에서 비밀스러운 방으로 끌려왔어. 희미한 빛이 이상한 그림자들을 비추고 있는 곳이지. 앞에는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손에는 빨간색 리모컨을 들고 있었어. 한 남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 환영해. 토중의 신입 회원이라며 빨간 리모컨을 그녀에게 건넸지. 리모컨은 단순해 보였지만 화면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빗줄기들이 계속 반짝이며 시선을 끌었어. 게임 관문 10에서 플레이어들은 1천만 상금을 걸고 열광하는 경기가 열리고 있었어. 최강 무투회가 진행 중이었고 소년 타케시는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서 있었어. 이유는 간단해. 돈이 없었거든.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기지를 발휘해 애가 직접 담을 넘어서 침투하려 했어. 높고 무시무시한 담을 보고도 애는 완전 겁먹었지. 다행히도 그때 수진이 길을 물으러 나타났어. 그는 트윈스타 책을 들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지. 수진은 타케시의 어려움을 보고 바로 합류하게 됐어. 트윈스타는 책 들고 짐만 늘었지만 말이야. 그 후 수진은 스스로 이름을 소개했어. 그는 자신도 타케시라고 했고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조직자 로룡을 만나기 위해서라며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했지. 누가 입장료 내고 조직자 만나러 오겠냐고. 부자지만 돈은 아끼는 타입이었어. 타케시에게 경기를 보러 왔냐고 물었는데 애는 부정했지. 애는 싸우러 온 거라고 했어. 하지만 여기서 기다리면서 분위기 파악부터 하려는 거였지. 그때 트윈스타가 관중석에 있는 로룡의 모습을 발견했어. 로룡에게 바로 가려 했지만 수진이 막았지. 결승전 경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어. 이번 경기에 2명의 플레이어가 참가했어. 한 명은 이유 조직의 황금머리 빙결, 유저이자 넘버원 도박꾼이야. 다른 한 명은 지구 최강의 도박꾼이라 자칭하는 사람이었지. 3번 방의 폭풍 전사, 메머드 바이킹? 8인자마에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어. 최강이 1위랑 붙는다니. 둘 다 같은 급이라 자부하는 바보들이구만. 상금 1천만 원과 함께 빙설표범이 부상으로 주어진다네. 전투가 시작됐고 양쪽이 격렬히 싸웠어. 철모 쓴 녀석은 꽤 거칠게 싸웠지. 이유 멤버는 철모 녀석을 비웃었어. 그렇게 싸우면 머리 없는 놈들이 자살행위 하는 거지. 머릿속으로는 상대를 얼려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수지는 황금머리의 행동을 보고 무언가 일어날 것 같다는 걸 느꼈지. 하지만 트윈스타는 타케시에게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물었어. 타케시는 천천히 아무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 1천만 원의 승자는 바로 자신일 거라고. 손에 든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에 트윈스타는 균형을 잃고 양손을 놓치고 말았어. 운 나쁜 건 황금머리였지. 승리 직전 하늘에서 갑자기 수진 할아버지가 떨어졌어. 청년이 억울하게 죽었지. 타케시는 일어나서 앞에 거대 갑옷 남자를 바라봤어. 이번 경기는 그와 싸울 거야. 규칙에 따르면 침입자가 참가자 중 한 명을 이기면 결승전에 참가할 권리가 생기거든. 즉 수진과 타케시가 경기에 합류한 거야. 소녀는 수진에게 미안하다며 자신 때문에 끌어들여서 죄송하다고 했어. 하지만 반드시 1천만 원을 따서 누나 병을 고쳐야 한다고 했지. 어릴 적부터 두 자매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 그때는 오래된 게임기 하나밖에 없었거든. 하지만 타케시는 게임으로 돈 벌 수 있다고 누나에게 자랑했어. 미카는 웃으며 돈 벌려면 먼저 나를 이겨야 한다고 했지. 듣고 타케시는 얼굴이 팽팽해졌어.
반드시 이길 거라고 다짐했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 게임 속 괴물만 만나면 타케시는 쩔쩔매서 미칸이 대신 싸워줘야 했거든. 옆에 앉아 같이 게임하면서 미칸은 타케시를 놀리기 좋아했어. 왜 매번 도망가냐며 강해지고 싶다면서. 타케시는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워하며 부정했지. 성기사 회고록 책만 있으면 싸우지 않아도 강해질 수 있다고. 미칸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어. 증명하려고 타케시는 책을 들어 올리고 미칸 사진을 찍으며 매일 누나 사진을 넣으면 조금씩 강해진다고 설명했지. 미칸은 웃음을 터뜨렸어. 그래서 매일 몰래 사진 찍힌 거였구나 하고 타케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도 못했지. 미칸은 더 이상 놀리지 않고 책을 달라고 했어. 책을 펼쳐 사진들을 보며 타케시는 미칸에게 화낼 거냐고 물었지. 미칸은 미소 지으며 농담처럼 화 안 난다고 했어. 사진들은 두 자매의 소중한 추억이고 타케시는 가장 소중한 동료라고. 둘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하나 더 쌓았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 미칸이 심각한 병에 걸려 더 좋은 병원으로 가야 했거든. 치료비는 타케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애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했어. 미칸이 아프자 타케시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나를 위해서도 강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타케시는 반드시 이 1천만 원을 따야만 했지. 그때 심판이 높은 곳에서 법칙을 공지했어. 어떤 상황이든 침입자의 스킬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벌칙이 있지만 타케시는 굳건히 싸우러 나섰지. 공격 기술을 쓸 때마다 책 속 추억 하나가 사라진다고 했어. 하지만 애는 상관없대. 누나만 살리면 되니까. 하지만 수진이 재빨리 타케시를 끌어당겼어. 그리고 그렇게 망치의 힘이 풀려서 하늘로 곧장 날아가다가 불쌍한 타케시의 머리 위에 떨어졌어. 그걸 맞은 타케시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 수지는 태연하게 다가가서 옆에 있던 수첩을 집어들었어.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트윈스타가 바이킹을 칭찬했는데 사실 이때 그녀는 이 자식 진짜 멍청하네. 칭찬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벌써 다 흔들렸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수지는 더 이상 그림이 없는 그 수첩을 타케시에게 보여줬어. 그가 아이를 막으려 했던 이유는 타케시가 둘만의 추억을 이용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수지는 그 아이의 누나가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타케시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선 미칸의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거든. 그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트윈스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갑자기 눈물이 글썽이며 함께 울었어. 수지는 미소 지으며 타케시에게 그 수첩을 건넸어. 그가 그 아이 대신 싸움터에 나가기로 한 거지. 하지만 인생이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야. 최선을 다했지만 수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서툴렀어. 그는 바이킹에게 얼어붙어 꼼짝 못하게 당했지. 트윈스타는 밖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속으로 역시 쓸모없네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수진이 바이킹에게 완전히 부서지기 직전이 되자 트윈스타는 참지 못했어. 영웅처럼 나타나서 치명타를 한 방 대신 막아줬지. 주최 측이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그녀의 데이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이킹은 계속해서 우리 요정을 놀리기 시작했어. 그가 진짜 모습만 알았다면 웃지 못했을 거야. 말하자마자 몸에서 빛이 나더니 그녀가 변신했어. 근데 변신이 좀 이상했어. 둥글둥글 귀여운 두 마리 정령이 됐는데 마치 작고 귀여운 만두 2개 같았어. 대신 바이킹은 기분 좋아서 주저없이 그 만두 2개를 잡고 이상하게 만지작거렸어. 타케시는 더 이상 못 보고 바로 달려가 만두 2개를 뺏었어. 남자는 여동생을 지켜야 한다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분명히 말했어. 지금까지는 누나가 앞에서 동생을 지켜줬지만 이제는 자신이 누나를 지킬 차례였거든. 바이킹의 공격이 계속해서 타케시의 등을 찔러 잔인하게 그를 괴롭혔어. 정령은 회복한 후 타케시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다시 사람 모습으로 돌아갔어. 주최 측도 그 덕분에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고 플레이어 기록에 없는 이 여자가 고등급 정령임을 알게 됐어. 그녀는 정령인간형, 고등급 정령이야. 그리고 수진을 보며 이렇게 젊은 신병이 정령을 다루다니 세상에 그런 애가 또 있냐고 감탄했지. 수진은 그 말에 그냥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 그 후 트윈스타는 엄청 멋진 2개 머리 달린 용으로 변신했어. 용입이 벌어지면서 초음파 파동과 푸른 불꽃을 바이킹 쪽으로 내뿜었다. 이 친구는 거의 끝장났어. 얼어붙었다가 산산조각 나서 연기처럼 흩어졌거든. 전투는 모두의 환호 속에 막을 내렸다. 수지는 성공적으로 돈을 손에 넣어 다 턱시에게 넘겼다.
애는 돈을 안고 돌아가면서 너한테 고마움도 전했어. 수진도 미캉 누나가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고. 근데 탁시가 떠난 뒤에야 진짜 아픔이 시작됐지. 10만 엔은 진짜 돈인데 내 가상화폐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수진도 떠나고 두 운영진은 아직도 그 영수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혹시 수진이 콜렉터일까? 근데 콜렉터는 원래의 여자라며 바로 부정했지만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둘 다 불확실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랐다.